자, 재무보고는 우리가 지금부터 재무회계만 공부하는 건데 그럼 재무회계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합니까? 그 수단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글자 장부,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의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얼마 가지고 있어? 얼마 갚을 거 있어? 얼마 벌었어? 현금 어때? 자본 어때?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들이 딱 보고 저도 이제 주주니까 S전자의 주주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서 돈 벌었네? 벌었으면 배당 들어오겠지? 그럼 들고 있을까? 안 벌었네? 팔아버릴까? 어차피 배당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의사결정. 신용 의사결정. 신용평가사가 어떤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낸 거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세금은 실제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신고하는 세법은 실제로 기업이 당기순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좀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가 중요한 거고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정보가 되죠. 현재 지금 장단기를 구분했을 때 단기성 자산, 장기성 자산 그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어음은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금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거고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뭐예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을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많이 말해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CEO? 아니잖아. 그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지. 주주가 돈을 줘. 그러면 회사가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남겨. 남기면 배당해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흐름인 거야. 이렇게. 자, 이런 흐름인데 이 주주가 돈을 주면 여기다가 투자할까 말까. 이 사업을 더 늘릴까 감축할까. 이런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회사 내부에서는. 주주들이 선임한 경영자가 하겠죠. 요즘엔 그래서 이제 외부 전문 경영인을 많이 도입하잖아요. 이씨 가족이 안 하잖아. 왜냐면 이씨 가족은 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재산을 그냥 이씨 가족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뭐 돈 많이 받으면 돈 많이 이제 쓰면서 이제 사는 거지 평생. 그리고 이씨 가족의 자손이 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나는 전자에 관심이 없어. 전자제품에는. 근데 이씨 가족이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S전자를 운영하면 되겠어요? 뭐 큰일 나죠. S전자에 엄청난 많은 인력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고 이씨 가족은 그냥 태어난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초빙해가지고 선임을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부 전문인들을 많이 경영진을 이제 선임하잖아. 누가 해요?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얘 데려고 올까 말까 판단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데려오고 싫어요 그러면 안 데려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CEO는 외부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모든 걸 위탁한 거야. 그러면 위탁했으니까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좋은 선택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 선임한 얘가 일을 잘했다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보여줍니까? 이 경영자가 수탁받은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의 평가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경영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이 기업의 성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처럼 분식회계 하잖아요. 분식회계 하면 우리 기업은 죽어가고 있지만 지는 성과가 좋으니까 연봉을 올려서 받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갑자기 그만둬. 알고 보니까 회사는 거짓이었어. 이런 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그럼 결국은 재무보고라는 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 수탁받은 얘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회계 기준이 아닌 자기네 자의적으로 그냥 중립이 떨어진 상태에서 막 만들어내면 그 재무제표는 신뢰성을 상실하죠.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보가 아주 중요하겠죠. 작성 책임. 전산회계 1급에는 좀 종종 객관식이 재무회계가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종종 나오고요.
세무이급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적 특성. 재무제표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특성이 필요해.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외부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재무제표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정보는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보여줘야 돼. 내 목적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그 재무제표가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될 거 아니야. 질적 특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재무보고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목적에 적합한 정보여야 하고 신뢰 있는 재무제표가 돼야 돼. 단 요거는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목적의 적합성,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회계 기준에 의존하지는 않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질적 특성과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기준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둘 중에 만약 말도 안 되지만 부딪힌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판단한다면 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질적 특성이 회계 기준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하고 자시구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대부분 얘가 우선하고요. 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럼 재무제표는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 요걸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해야 돼. 목적 적합성. 요거의 목적이라는 뜻을 제가 줄여서 이렇게 적었고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돼. 그거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라고 불러요. 신뢰성. 믿을 수 있으려면, 목적에 적합하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부 속성으로 첨가됐을 때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느냐? 앞자 따서 외우죠, 많이.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100 중에 0.5에 해당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문구를 외운다는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요. 제가 실무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자격증조 취득하는 거고요. 그 모든 내용에 얘는 글이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성을 띠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의 가치는 요 세 가지 카테고리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키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는 외부정보 이용자, 주주는 왜 볼까요? S전자의 2021년도 재무제표를 봐요. 2020년도 재무제표를 봐요. 왜 봐요? 이미 지난 정보를.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둘지 예측하려고 보는 거잖아.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은 그거야.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랬어? 그러면 내년도 이렇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 배당률은 내리지는 않지. 아, 그러면 오른다는 뜻이야? 대박. 투자하자. 예측하려고. 예측하면 그 다음 년도 어떡할까? 피드백 해야 되지 않아요? 예측과 피드백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나 틀리냐를 보고 틀려? 내가 예측한 거랑 좀 빗나갔네. 그러면 내가 예측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경영 성과와 관련해서 각종 경영자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측했던 거 다른지 같은지를 비교해야죠. 예측만 해? 피드백은 안 해?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없잖아. 목적에 적합한 정보. 두 번째. 자, 삼성전자 같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 재무제표를 만들지는 않죠. 왜냐면 분기마다 만들어요. 1사분기, 2사분기, 그래서 반기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분기, 반기 다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3개월 동안에 얼마 벌었는지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번 돈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딱 1년을 끝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얼마 벌었는지 대략이라도 보고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그걸 원하니까. 그걸 적시성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시에 보여주자. 대신 적시에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완벽한 결산이 수행되지 않은 거죠. 1년이 다 끝나야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피적은 그렇게 교재 안에 제가 설명드려놓은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피적이 어떤 의미인지. 딱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건지 대략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정보는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주주는 몰라도 되겠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최대한 표현은 충실하게. 두 번째,
그 하나의 거래를 10명이 회계 처리를 했는데 결론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어? 그러면 맞는 정보. 검증이 됐네. 검증이 된 거. 충실성, 검증 가능성. 마지막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치우쳐야지. 그러면 안 되죠. 중립성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언제나 목적이야? 일은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재무제표는 정확한 정보를 보여줘야죠. 중립적으로. 회계 기준에 맞게 중립적으로. 신뢰가 가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충족됐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울 때 밑에 받침이 막 막 그럼 신뢰성. 예피적, 목적 적합성. 근데 문제는 얘하고 둘 다 충족하기가 어려워. 두 개는 좀 절충해야 돼. 그러니까 상충해. 좀 부딪혀. 왜냐하면 얘를 충족하려면 얘가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 다음 질적 특성의 별도의 독립적인 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절대 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져야 돼. 이해 가능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를 안 하고 난 다음에 안 한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가능성이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가냐. 회계의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 회계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좌자산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당좌자산 옆에 쓰여있는 5조가 이러한 구성 요소로 5조 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당좌자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 가능성을 알려면 막 책 한 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제 X2년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는 X1년도도 함께 보여주죠. 2년치 재무제표를 동시에 보여주죠. 기간별 비교할 수 있게. 그 다음 LG전자가 만드는 재무제표랑 삼성전자가 만드는 재무제표랑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기간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LG보다 삼성이 더 커. 삼성보다 LG가 더 커 라고 말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돈. 얘가 이만큼 돈 벌었네? 얘가 요만큼 돈 벌었네? 이익이 이만큼이네? 이익이 이만큼이네? 와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얘가 돈이 나왔다. 얼마 벌었는지 나왔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인지 비교할 수가 없죠.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기간별 비교, 기업 간 비교.